네, 안녕하세요. 조직 이해 능력의 임초정입니다. 네, 웃고 있지만, 네, 웃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임초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에 공지를 드렸던 대로 제 컴퓨터가 지금 현재 랜섬웨어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랜섬웨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게 뭐냐, 나랑 상관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차피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도 제가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그 수업 못 들으시고 피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랜섬웨어 그냥 해커가 제 컴퓨터에 해킹해가지고,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다 잠가버렸어요. 네, 잠가버리고, 5일 단위로, 네, 하루에 300만원씩, 네, 10일이 지나면은 600만 원. 그 다음에 15일이 지나면은 1200만 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처음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수업도 수업이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10년간의 저의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기도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공지 드린 대로 이제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나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많았고 저도 이제 경찰한테 신고하고 어쩌고 했는데 결국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또 줘도 뭐 제 파일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막 이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모든 인생을 다 새로 살아야 되는 네, 이런 그런 상황에 네,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우리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네, 거기에 또 이렇게 더해서 네,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를 또 추가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좀 대체를 하게 됐고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녹화죠. 마지막 녹화고 다음 주 같은 경우 우리가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원래는 사실 뭐 정석은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 라이브로 수업을 해야 되죠. 제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가 사실 너무나 빠르게 적응했죠. 코로나에 너무나 빠르게 적응한 바람에 라이브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편한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뭐 그거에 뭐 저도 편승해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할 때는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출석 관련해가지고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출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게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이 있기 전까지 체크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일리를 체크를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볼 거고, 출석 체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다음 주 저희가 수업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자기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전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자기 것만 좀 하셔가지고, 불합리하게 하실 순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문제는 그거죠. 출석이 아니지. 결석이 4번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F예요. 근데 3번 결석을 했다. 이러면은 3점 깎이거든요, 3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석을 3번 한 거보다는 과제를 안 내시거나, 수업을 듣지 않으신 게 더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출결 상황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제 거도 문제예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여러분들하고 계속 했잖아요. 했죠? 했는데, 제가 첫 번째 건가? 저 수업을 안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했던 거는 제가 증거를 남겨놓는다고 컴퓨터 안에다가 막 저장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외장하드도 저장을 해놓고 했는데, 뭐 싹 다 제가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금 입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첫 번째 수업이나 두 번째 수업 중에 증거로 남겨놓으신 학생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네, 없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있으시다면 저한테 메일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해커한테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지금 2,400만 원의 돈을 주고 또 그거를 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마지막 녹화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제가 그 화면을 좀 공유를 할게요.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어요. 녹화를 중간중간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우리는 오늘 그 조직 이해 능력 중에서 국제 감각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할 겁니다. 사실 국제 감각을 넣냐 안 넣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그 파트, 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NCS에서 이게 국가 표준에 의해 가지고 그게 과목이 이제 설정이 되긴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국제 감각은 더 뛰어나죠. 이때 당시 이제 이론적으로 했던 부분들보다. 그렇지만, 뭐 가르치라고 하니까, 네, 또 이제 제가 또 그냥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전 또 일개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감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을 나눠보려고 하지만, 간단하게 또 말을 나누기에는 제가 PPT를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넘기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고, 국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좀 이해하고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개방되고 정보화 이제 시대에 되게 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돼서 직업인은 직장 생활 중에서 국제적인 이슈에 영향을 좀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죠. 과거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능력 있는 뭔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역량, 자질,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 감각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되고, 지구촌 이런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밀접하게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국인하고 거래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일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가 상황을 모르게 돼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이거는 나 스스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직 전체의 손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식견이라든가 아니면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새롭게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보여지는 이 시대에 그런 시장 환경에 맞서야 될 필요성이 좀 증대되고 있어서 조직 이해 능력에는 국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3BS라고 얘기해요. 3BS. 3BS. 여기에 주석 있네. 한번 써볼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빨간색 좋아요. 3BS. 네, 3BS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국경은 보더라고 하죠. 보더. 네. 우리가 영어로 네. 국경은 보더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경계는 우리가 바운더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바운더리. 네. 네. 그리고 장벽, 베리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3BS라고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세계는 3BS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경도 완화되고 있고 경계도 낮아지고 있고 장벽도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의미할 만큼 그쵸? 서로가 도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 간의 물적이라든가 인적 자원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고 통신 산업이라든가 IT가 발달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구촌이다, 글로벌이다 이런 말로 표현될 만큼 서로 밀접하게 주고받으면서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물려서 우리는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네. 이거 안 지워지나? 이게 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지워지네요. 지워볼게요. 자, 우선 지우고, 필기를 하지 말아야겠는데? 필기를, 네. 필기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필기를 하니까 너무 귀찮은데? 그쵸? 지우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세계화라고 한다면, 활동 범위가 세계로 확대되는 걸 우리가 의미하죠. 그래서 세계화에 따라서 자유롭게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역량을 가져야 되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다국적이라든가 초국적 기업이 등장하기 때문에 범지구적인 시스템, 네트워크, 이 안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제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라고 하는 건 경제나 산업 등의 측면에서 벗어나서 문화, 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많은 영역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따른 변화를 좀 보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큰 변화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업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해서 세계적인 주도 기업으로 국경을 넘어서 확장하게 되고요.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제 통합은 강화가 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칠레랑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FTA라고 하죠. Free Trade Agreement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FTA를 체결하고 미국하고 FTA 체결하고 이런 과거들을 지나오면서 어쨌든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전망이라든가 산업들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하게 되던 공기업을 좀 민영화해서, 뭔가 공기업일 경우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쟁 자체에 대한 부분이 좀 더딜 수 있죠. 경쟁을 할 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민영화를 시키게 되면 경쟁을 새롭게 좀 하게 되고 시장 환경이 좀 새롭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말을 좀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제적인 식견하고 능력이 왜 필요하냐? 우선 세계화 이루어지면은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를 좀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잠깐 배웠어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가 우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공장에서 1,000원에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나라, 예를 들면 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 더 싼 가격에 수입하거나 제작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수송비 절감, 무역 장벽 낮아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예를 들게 되고, 기업은 아주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서 치열해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계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세계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협상하고 거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는 거에 맞춰서 조직 구성원들은 수준이라는 부분들도 다 같이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0년, 15년 전에 이제 조사했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한국인의 국제 감각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의 국제 감각은 제가 알기로 10위권 정도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래성이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견고하게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30대죠. 30대. 30대고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초반, 많아봐도 중반인데, 저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살아갈 날이 순리대로라면 많기 때문에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부담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뭔가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생각을 진짜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꼰대 같은 얘기죠. 이게 진짜 꼰대 같은 얘기예요. 진짜 꼰대 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 할 수는 없어. 너무 진지하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돈을 벌고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내가 마냥 막내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 밑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될 때 나는 조직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저도 어깨가 무겁고 네, 40대보다는 더 무겁고 그쵸? 여러분들보다는 덜 무겁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징이라든가 뭐 예절이라든가 그쵸? 예절은 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시장이라든가 다양성에 뭔가 적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 뭐 요런 유연성 요런 부분들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내 업무랑 관련해가지고 국제적인 동향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떤 내가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에 대해서 뭐 충격이다 어쩐다 뭐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국제 감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국제적인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뭐 언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뭐 일본어를 잘하고 뭐 스페인어를 잘하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적인 특징 그쵸? 문화적인 특징 아니면 의식이라든가 예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언어에 국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편견일 수 있고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좀 들어가는 것이 더 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내가 설사 그 나라의 언어를 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문화를 좀 잘 이해한다면 국제 감각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화 충격. 충격, 발음이. 제가 이거를 밤에 찍어서 그런가? 전 사실, 약간 딴소리긴 하지만, 밤에 집중이 잘 돼요. 사람마다 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따로 있죠? 따로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밤에 집중이 잘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말라요. 네. 자꾸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이 씹힌다고 하나요? 그 속된 말로 씹힌다고 하죠. 가끔 씹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적응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어쨌든 아까 말이 잠깐 씹혀가지고 문화 충격 다시 설명할게요. 네, 문화 충격. 우리가 컬처 샥이라고 얘기하죠. 문화 충격은 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 체험하는 충격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빙산의 일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문화는 종종 전체 90%가 표면 아래 감추어진 빙하에 비유된다. 빙하라고 하니까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빙하라고 하면은 물이 있어. 빙하 알죠? 빙하 모르는 사람 어딨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빙산이 돼 있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문화는 빙하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음악이라든가 뭐 음식, 의복, 디자인, 건축, 정치, 종교 뭐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퍼센테이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란 문화에서 체화된 방식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다른 방식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이질적으로 상대를 좀 대하게 되고 뭔가 심리적으로 불일치를 느끼게 되거나 좀 심리적으로 부적응 상태를 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컬처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방적인 태도를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은 무조건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대주의 막 이런 거 막 기억 나시죠? 네. 네. 무조건적으로 좋아 보이는 문화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좋게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문화에 대해서 우리 것만 좋다라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거지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막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 문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속한 문화의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면 안 되고, 내 정체성은 유지하지만 새롭고 다른 것을 경험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물론 전체를 대변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우리에 대해서 욕하거나 뭔가 우리 인종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나쁜이 아니라 좀 예민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우리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외국인 방송인이 조금 거의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아요. 한 세네 달 된 것 같은데? 세네 달 된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그 방송인이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도 좋았고 사실 TV 틀면은 외국인 방송인 중에서는 그래도 정말 진짜 많이 나오는 방송인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인기가 좀 좋았었던 방송인 중에 하나인데 그 방송인이 뭔가 아무튼 우리나라에 좀 뭔가 정서를 건드는 종류의 그런 얘기를 SNS에 한번 올렸죠. 근데 한번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또 사과를 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용서가 안 됐던 거죠.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예민한 부분들 우리가 물론 받아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외국인, 특정한 어떤 외국인을 얘기하게 될 때 또 특정한 약간 비하하게 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죠. 그쵸? 예를 들면이에요. 모두가 그런다는 게 아니지만, 왜 우리가 흑인들한테 흑형이라는 얘기 되게 아무렇지 않게 TV에서도 가끔씩 얘기할 때 있었고, 요즘은 사실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그런 말들, 흑형이 이런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말을 잘하는 흑인들은 그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기분 나쁘대요. 근데 우리 그거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말 자체는 거부감이 좀 덜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특정 인종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좀 비하하는 거죠. 그 사람들 들었을 때는 마치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조센쟁이라고 불렀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거에서 막 너무 싫어하면서 우리는 또 역으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 물론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오류가 있긴 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렇게 부른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부르는 아예 상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A라는 사람들은 진짜 절대 그런 말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자체를 그냥 싫어만 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고 B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욕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싫어하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무조건 행동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약간 말이 꼬였는데 우리가 대우를 받고 싶은 것만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배웠던 거죠.
제가 어떤 경험이 한번 있었냐면, 사실 이거 뭐 너무 부끄러워지긴 하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언니가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 성격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그거는 뭐 본인도 수긍하는 바 중에 하나인데, 저희 언니랑 이제 학교 앞에서 술을 먹었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몇 살 차이 나더라? 3살 차이 나요. 네. 술을 먹었는데, 저희 언니가 술을 먹으면 그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한테 반말하는 걸 못 참아요. 반말을 못 참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원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 잘 안 하잖아요. 그쵸? 잘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2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꼭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이 나한테 다 반말하진 않겠지만, 나이가 좀 어리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나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반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한 70, 80, 뭐 혹은 60, 혹은 50된 어른이 반말한다고 해서 대답을 반말로 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아니, 나 반말할 수 있는데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분들은 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언니는 평소엔 괜찮은데 술을 먹으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워낙 어릴 때부터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 놓는 것 자체에 진짜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대방한테 절대 말을 안 놔요. 심지어 진짜 초등학생들한테도 만약에 처음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 뭐 해 뭐 이거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래 그거 하면 돼 이렇게 누가 봐도 어린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언니 절대 안 그러거든요. 아, 네 그거 하면 돼요. 하시면까지는 아니지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언니랑 학교 앞에서 술을 먹고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이었지만 저는 한 21살? 언니 24, 뭐 이렇게 됐나 봐요. 딱 이제 택시 타는데 저희가 이제 어딜 가려고 했겠죠. 근데 그 택시기사 분이 머리가 이제 하얀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한 60대 정도 되셨지 않나 싶은 그런 분.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술도 많이 먹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갈래?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요? 이랬나?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은 했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그 말을 듣고. 근데 갑자기 저희 언니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더니 집으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술이 다 깨더라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택시기사분도 되게 깜짝 놀랐겠죠. 어디라고요? 이랬더니 집으로. 저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참 저 스스로 깎아먹느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언니는 좀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원래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대우받길 원하는 것만큼 남들을 대우했던 사람이긴 한데 약간 대우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냥 문화충격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괜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런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언니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이 내가 대우받고 싶은 것만큼 남들한테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언니의 또 그런 뼈아픈 과거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저희 언니가 뭐 이 강의를 볼 일은 없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외국인하고 함께 일하게 되는 비즈니스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속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설득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외국인을 설득하거나 이해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문화 자체가 다른 이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상이한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반면에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직업인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문화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의사 전달할 때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국어를 그 상대에 맞춰서 얼마큼 잘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외에 비언어적인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어를 되게 유창하게 심지어 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발음이 진짜 좋은데 문화를 전혀 몰라. 왜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외국인을 알게 됐는데 그 외국인이 뭐 단어를 띄엄띄엄 말하건 늦게 말하건 상관없이 발음이 너무 한국 사람하고 유사한 거야. 너무 비슷해.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하겠지. 이 사람이 당연히 외국인이라는 건 알지만 거의 한국인에 가깝게 느끼는 거야. 뭔가 이 사람이 문화까지도 우리의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해도 몰라요. 나중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외국인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 다 모르죠.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도 혹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도 엄마 아빠도 의견이 달라요. 나랑 내 동생, 나랑 내 언니랑도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발음 뭐 하나 좋고 한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한국에도 잘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문화적인 배경을 잘 모르게 되면 뭔가 언어에 내포된 의미를 좀 잘 모르거나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접을 내가 좀 잘해보겠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이 뭔가 모욕이라든가 좀 당혹감을 내쳐지게 되는, 그죠? 보여지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에 대한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상대국의 문화적인 배경에 입각한 생활 양식, 그 다음에 규범, 가치관, 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전에 이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려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국제 감각을 아무래도 길러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한 능력, 그 다음에 조직의 업무랑 관련된 국제적인 법규라든가 규정 숙지하는 거, 아니면은 특정 국가에서 이제 그 관련 업무라든가 문화 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능력,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할 수 있겠죠. 국제적인 상황 변화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뭐 아직 결론 안 났고 다른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거의 이제 결론이 안 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느꼈던 아주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에 대한 판단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그 나라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있었겠죠? 각자가. 근데 되게 선진국이고 되게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런 나라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 있어요. 저는 그냥 너무 놀란 나라들이 몇 나라가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심지어 제가 진짜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나라 중에 그런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던 나라 있었습니다. 중요해요.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파악을 할 때 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해서 축적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서 밑에 보시면 최신 이슈 확인하는 거, 신문의 국제면을 좀 읽어주는 거, 업무와 관련된 국제 잡지를 좀 구독해주는 거, 노동부부터 뭐 상공회의소 뭐 이런 데 사이트 가서 국제 동향 굉장한 리포트로 잘 나와 있거든요. 도움돼요. 그리고 국제 학술대회 참석하는 거 되게 괜찮아요. 괜찮고 업무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외국어 알아두는 거, 해외 서점의 사이트 방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랑 최신 서점 목록이라든가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주제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다른 나라는 어떤 부분에 더 치중하고 이럴 수 있어요. 심지어 음악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듣게 되는 날짜 그 전전날이었나? 전전날이 되겠네요. 전전날이 될 텐데 우리나라의 뭐 BTS라는 그룹이 빌보드에서 또 1위를 했어요. 핫백에서 1위를 했는데 어떤 칼럼니스트가 다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칼럼니스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순위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어떤 가수가 빌보드에서는 어떻게 1위를 했을까? 이거 한국의 문제인가? 아니면 빌보드의 문제인가? 이런 약간 타이틀로 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봤을 때 한국을 좀 속된 말로 깐 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사실을 바라보는 그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 외국인 친구를 좀 사귀고, 뭐 대화를 좀 자주 나누고, 뭐 이런 부분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적인 법규나 규정 숙지하는 거. 우선은 업무와 관련된 국제적인 법규라든가 규정, 뭐 이런 부분들 이해 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법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규정 있고 각 나라마다 좀 다른 법들이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국가 법이 있지만 지자체 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이제 그 제한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완전 다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지자체의 특성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듣는 그 기준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2 플러스 알파예요. 수도권까지가. 그쵸? 수도권까지가 그렇고 지금 부산은 3단계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지 못한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수도권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5단계 때만 해도 규제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 9시 이후로는 보통 상점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제가 그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외부 상점이라고 말하면은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를 전혀 안 가서 그렇긴 한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안 되잖아요. 좀 테이크아웃만 되죠. 그런 부분들. 근데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가서 이제 컴퓨터 좀 하려고 했더니 뭐 있을 수가 없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막 완전히 그 컴퓨터를 못 해가지고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컴퓨터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냥 컴퓨터나 커피숍 가서 해야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안 되는 거. 근데 그게 만약에 업무라든가 굉장히 법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고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규정을 보고 그 지역의 법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가 되는 4가지 방법. 우리는 이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려고 하는 방법들을 쭉쭉쭉 나와져 있는데 국제적인 시야랑 사고 능력을 가져라 이런 부분은 뭐냐면 우선은 뭐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쵸? 그래서 뭐 해외 신문이라든가 국제 뉴스라든가 그쵸? 뭐 전문 분야 사이트 이런 거 봐라 이런 얘기고 몸과 마음으로 외국어를 익혀라 이런 부분들은 어학력이 뭐 중요하겠죠. 아무리 뭐 바디 랭귀지도 중요하고 문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선 기본적으로 언어가 안 되면 내가 그 너희들을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다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배워라.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분야에 대한 글로벌적 전문성을 가져라. 이런 부분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뭐 학력이라든가 경력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내 분야의 전문 기술 있잖아요. 그쵸? 전문 기술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뭐 전문 지식. 그쵸? 요런 부분들을 갖추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외국 문화를 이해해라. 그쵸? 그 글로벌 환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상호작용해야 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문화적인 특수성을 이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패 요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외국 문화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좀 잘하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나라의 그 인사하는 문화를 잘 모르게 되면 악수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친밀감을 표현으로 막 손을 꽉 잡는 사람도 있고, 예의 표시한다고 손끝만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악수할 때 손끝만 잡는 거를 예의에 어긋나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악수를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의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해주게 되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을 잠시 힘줘서 잡았다가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름이나 호칭을 내 마음대로 안 불러요. 그래서 내가 만약 명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너를 불러주면 좋겠니? 이거 너에게 너가 불러달라고 한 대로 불러줄게. 이렇게 해서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고요. 인사하거나 이야기할 때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부담스러워. 그쵸?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좀 지켜줘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개인 공간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저께자로 나왔던 칼럼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왜 진짜 지금 거의 20만 명이죠?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되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칼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제가 머리에 갑자기 확 들었던 말 중에 뭐냐면은,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파도, 마스크를 안 써서 내가 아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 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뭐 하루에도 최소 우리가 한 5번 정도는 막 알림 문자 받지 않나요? 그쵸? 확진자 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서 보내주는 여러 알림 문자 받잖아요. 뭐 마스크 써라, 뭐 손 깨끗이 씻어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패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5천만 국민 중이니까 이런 사건들이 간간히 일어나지만 미국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막 전에는 뭐 미국 대통령도 안 썼으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아파도 내 아픈 거가 내 선택인 거야. 내 퍼스널 스페이스 건들지 마. 이게 미국인들이 적지 않게 갖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다라고 그 칼럼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놀랍지만 그거를 또 막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은 제가 막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놀랍다는 거지. 문화적인 차이. 네, 그래서 갑자기 여기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아프리카의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보며 대화하면 신뢰이기 때문에 코끝을 보면서 대화하도록 한다. 러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포옹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옹하거나 입 맞추는 인사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한다. 저는 사실 포옹 좋아해요. 그러니까 악수도 좋아하고 포옹 나쁘지 않아요. 저는 포옹 나쁘지 않아서 포옹해요. 근데 입을 맞추기엔 좀 요즘은 특히나 더 뭐 당연히 그렇지만 뭐 입 맞추는 인사 어색하고, 근데 이게 되게 친밀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 나라 가면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들을 그냥 예로서 말씀을 좀 드렸고, 시간 약속.
각 문화권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관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 돈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도 안 해요. 그렇지만 라틴 아메리카, 동부 유럽, 아랍 지역은 약속된 시간 정각에 나오는 법이 없다. 네, 유럽도 그러니까 동부 유럽이라고 나와져 있긴 한데 유럽이 특히 좀 그런 편이죠. 제가 유럽에 좀 있었어서 아는데 유럽 사람들은 꼭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텀이 짧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절대 못 살아요. 제가 생각할 때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시간에 대한 관념이 낮다라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그 인프라가 정각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인프라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하고 좀 일을 할 때는 예의 바르게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식사 예절. 일을 하다 보면은 식사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서양 요리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부분. 뭐, 다 잘라놓지 않고 잘라가면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테이블 매너 이런 거를 따로 배운다라고 하면은 또 하겠지만, 사실 뭐, 여기서 그런 것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고 넘어가겠고요. 우리가 뭐, 일본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납기라든가 이런 부분 엄격해서 만약에 일본 시장에 뿌리를 내린다 이러면은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을 진행해야지 한 번 가지고 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인맥을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즈니스하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본하고 새로운 거래를 할 때는 양측을 잘 아는 사람들의 소개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약간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가 다르게 좀 바뀌죠. 그리고 세계에서 이제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도 한 동시에 잠재력이 큰 만큼 그 잠재력을 잠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또 반대의 인구가 있죠. 만약에 10억이 잠재력이라고 하면 나머지 10억이 그 10억을 뭐 진짜 잡아삼킬 만큼 잠재력을 진짜 없애버릴 정도의 하위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진짜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판단이 좀 쉽지 않은 그래서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라고 하면은 사기업에서도 좀 집단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쵸?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통역을 끼고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예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명함 같은 거 교환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중국하고 일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어로 된 한쪽은 중국어로 되고 한쪽은 영어로 된 명함을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좋아하는 색깔이 붉은색하고 황금색이잖아요. 특히 황금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황금색이 뭔가 비즈니스 협상에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좀 약간 허리를 좀 굽히는 거. 그쵸? 그런 부분들 뭐 중요하고 중국은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 결혼하게도 남편 성을 안 택하죠.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남편 성을 택하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똑같아요. 그 본래 성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그대로 섞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서양식 이름을 같이 써요. 같이 써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알면 알수록 저보다 뭐 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독특하고 특이하고 신기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국제 매너를 좀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예시를 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를 대표로 이라크에 출장을 나오게 됐는데 상대편 회사 담당 직원하고 오후 1시에 대사관 앞에 만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시계 보니 오후 2시가 다 돼가고 약속이 좀 잘못됐나? 슬슬 기다리는 게 지루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라크는 중동이에요. 약간 보통 약속을 좀 안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예시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정해서 생각하면 좋을지 오른쪽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협력업체에 다니는 영국인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정장 차려고 집을 방문했어요. 식사는 비프 스테이크랑 먼저 스프가 나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프라서 식기도 전에 불어가면서 먹었어요. 주요리인 비프 스테이크가 나와서 입에 넣기 알맞게 모두 자른 다음에 먹기 시작했고 주요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는데 배가 고파서 빵을 조금 잘라 먹었어요. 네, 이 부분에는 내가 뭘 수정해서 하면 좋을지 인터넷을 당연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인터넷 찾아보시겠지만 찾아보셔서 수정사항을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 댓글로 다시게 되면 네, 끝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녹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라이브로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내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 네, 공지사항 보시면 되고 공지사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원래 수요일 수업이잖아요. 제가 화요일에 공지사항을 올리게 되면은 그게 대표 공지사항으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공지사항 항목을 누르셔가지고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날 공지사항을 올리고 그냥 아예 쉽게 12시 넘겨가지고 공지사항 올리면 수요일이 되니까 그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공지사항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만날지 웨백스에서 만날지 줌에서 만날지 구글에서 만날지 제가 좌표 찍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 들어오실 때 출석에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시험 전에 얼굴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네, 댓글 다시면 네, 수업이 또 끝나겠죠.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